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령시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지속가능발전대학의 강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우석 박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강의 제목과 같이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온실가스 감축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온실가스 저감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직접 여러분들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 이야기하듯이 강의를 하고 싶었는데 영상 녹음을 통해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매우 마음 아픕니다.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예전처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화면에 나와 있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크게 5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기후변화와 온실가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국내외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주요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의 가스 정책과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방법이 될 수 있는 블루카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과 그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종류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가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지 그 현황과 이러한 기후변화가 우리 생활 및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은 지구온난화 예측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입니다. 왼쪽에 있는 부분은 1940년에서 50년대의 지구의 온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부 사막 지역을 제외하고는 녹색으로 매우 아름답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그림은 2000년대에서 2010년대의 현재 지구의 온도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막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보다 색깔이 붉게 변하고 있고 그 범위도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지구온난화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며 그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약 100년 뒤인 2100년의 지구의 온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구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어 거의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그림들만 보더라도 현재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것일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대로 지구가 계속 뜨거워진다면 결국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어떻게 될지 정말 아찔하다고 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기상과 기후에 대해서 가끔 혼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은 바람, 비, 구름, 눈 등 매일 대기층에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대륙권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기온 변화, 바람, 강수량 변화, 기압 변화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반면 기후는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대기 현상의 평균적인 상태로 장기간의 대기 현상을 종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열대기후, 아열대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처럼 지역 간 특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후는 지구상의 특정한 장소에서 매년 시간에 따라 반복되는
가장 뚜렷한 대기 상태의 종합적인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후변화란 무엇인가? 화면에 나와 있듯이 기후변화란 인간 활동으로 인하여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가 변하여 상당 기간 관찰되었던 자연적인 기후 변동폭을 넘어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즉, 기후가 큰 폭으로 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기후변화를 정리한 그림입니다. 보시면 기상현상이 장기적으로 평균화되면 기후가 형성이 되는데 이러한 기후가 일정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 또는 자연적 요인으로 통계적 평균과 변동폭을 벗어나 변칙적, 극단적, 비정형적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성 기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의해 봄철과 가을철 기간이 짧아지고 여름철과 겨울철이 길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태풍과 장마의 영향이 커지거나 폭염이 긴 시간 동안 발생하는 현상이라든가 겨울에 한파 또는 폭설 등이 발생한다든가 아님 반대로 눈 한 번 내리지 않는 겨울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사계절 기후가 아닌 변칙적인 기후가 발생하는 것을 기후변화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에는 크게 자연적인 원인과 인위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원인에는 태양 에너지의 변화, 화산 폭발과 지각 변동, 기후 시스템의 자연 변동성, 지구 공정 궤도의 변화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인위적인 원인에는 온실가스 및 에어로졸의 증가, 산림 파괴 및 환경 변화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구 온난화 및 기후 변화의 원인으로는 자연적인 원인보다 인위적인 원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위적인 원인 중에서도 산업혁명 이후 산업활동과 인간활동이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온실가스 증가 및 환경 파괴에 따라 이러한 기후변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짧은 시간에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 이를 통해 지구온난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자연적인 원인 중 하나인 화산 폭발과 산불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대해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듯이 자연적인 요인은 기후변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자연적인 원인으로 화산 폭발을 예로 들 수 있는데 화산 폭발로 인해 이산화탄소와 같은 가스상 물질이 배출되지만 그 양은 온실 효과를 낼 만큼의 양은 아닙니다. 반면 화산재는 좀 다릅니다. 화산재가 배출되면 대기 중에서 빛을 반사하여 지구 기온을 떨어뜨립니다. 먼지는 언젠가는 땅으로 내려오기 마련이지만 먼지의 양이 많은 만큼 그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의 온도는 내려가게 됩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기후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화산 폭발에 의해 방출되는 화산재의 영향은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 기후변화가 크게 발생할 영향은 매우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공룡이 멸망한 원인으로 추정되는 이유처럼 거대 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면서 전 지구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양의 먼지가 대기층으로 부유한다면 그때는 다시 심각한 빙하기를 접하면서 지구의 종말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인위적인 원인들인 산업활동, 자연파괴, 쓰레기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원인은 기후변화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산업활동 등에 의해 배출되는 온실가스, 음식 쓰레기 등에서 발생하는 메탄, 자연습 파괴 등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량 감소는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연적인 원인과는 달리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 기후변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또한 지구도 매우 빠르게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는 무엇이 있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온실가스의 정의를 살펴보면 지구 대기를 오염시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가스를 통틀어 이루는 말입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약 30여 개의 온실가스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유엔이 정한 지구온난화 유발 주요 온실가스는 7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7개의 온실가스를 살펴보면 화석연료 및 에너지 사용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가축 사육 및 음식물 쓰레기 등에서 나오는 메탄, 질소 및 화학비료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 에어컨 냉매제 및 스프레이 분사 등에 이용되는 수소불화탄소, 반도체 세정제로 이용되는 과불화탄소, 전기 제품 및 변압기 절연제로 사용되는 육불화학, 마지막으로 반도체 세정, 디스플레이 및 태양 전지 제조 등에서 사용되는 삼불화질소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 중 국내 배출량의 88%를 차지하고 있어 그 외 6종류보다 양적으로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온난화 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난화 지수란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가스가 지구온난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측정하는 지수를 말합니다. 지구온난화에 있어 온실가스들의 질적인 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산화탄소의 온난화 지수는 1입니다. 그에 비해 메탄은 21배 강하고 아산화질소는 310배, 그리고 그 나머지는 1300에서 23,900배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실가스 중 국내 배출량이 이산화탄소가 매우 많아 온실효과 기여도 면에서 이산화탄소가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학 가스들은 국내 총 배출량은 얼마 되지 않지만 지구온난화 지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온실효과 기여도에서도 두 번째로 높은 기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구온난화를 완화하는 데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외 가스들도 같이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그림은 온실가스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현재 대기 중에 얼마만큼 있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그림을 통해서 산업혁명 이후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가 급격하게 배출되고 그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오른쪽 아래 표를 보시면 전 지구와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비교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측정 장소가 안면도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 충청남도가 얼마나 빠르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있는지를 간접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표를 보시면 2018년도 연평균 농도에서 전 지구가 407 ppm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15 ppm을 나타내고 있어 전 지구보다 우리나라가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10년간 연평균 농도 증가량을 보더라도 전 지구보다 우리나라가 연간 0.14 ppm이 높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농도는 곧 우리 충청남도 태안에서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이기 때문에 충청남도로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그림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그 증가세에 대한 비교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017년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중에서 우리나라는 7위로 약 7억 900만 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일부 선진국인 미국, 일본, 독일은 온실가스 양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중국, 인도,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해 일부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기후 악당국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세를 나타내는 결과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중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세가 중국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1990년대 100을 기준으로 보면 30년이 지난 2020년에는 90년도보다 무려 168%가 증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불명예를 없애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계는 기후변화로 인해 환경위기와 자연위기를 동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림에 나와 있듯이 물 부족에 따른 인구 1인당 담수 공급량 3분의 1이 감소하고 사막화에 따른 식량 위기는 인간 활동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일상적인 인간 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은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변화 및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어느 지역만에서 또는 한 가지 현상만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에 의해 다양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해양에서도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해수에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해수의 pH가 낮아지는 해양 상성화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현상은 결국 폐류 등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에 의해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수면 상승은 결국 육지 면적을 감소시켜 인간 활동에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 생산성 감소, 물 부족 현상, 사막화 진행 등 전 지구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의해 사막화 등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 전 지구적으로 점차 많아지고 있고 수자원을 상대로 근접 나라들과 다툼을 벌이는 나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미래학자들은 세계 3차 세계대전이 물 부족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2050년도 한반도에 있어 기후변화의 영향을 예측한 그림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전체가 아열대 기후로 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의해 태풍, 가뭄 등 자연재해가 지속적 또는 변칙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이러한 영향은 농업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아열대 기후로 변하게 되면 이에 따라 소나무, 전나무 등 침엽수가 멸종위기에 처하고 해수의 수온이 올라감에 따라 동해에서 참치잡이가 가능하다고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기후변화에 따라 많은 자연과 생활 환경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왼쪽 그림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생산 지역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대부분의 과일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해서 생산될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예로 2017년도에 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우리 충청남도 당진시 한 농가에서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감귤을 재배하고 있는 것을 기사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어쩌면 예측했던 결과들보다 더 빨리 우리 주변 생활 및 환경들이 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노력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외의 동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외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살펴보면 기후변화에 관해 최초 환경협약이 1992년 리우 회의에서 채택되었고 이후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교토 이정서를 채택, 타결하였습니다. 또한 발리 회의에서 온실가스를 감축을 장려하기 위해 산림을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공식화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파리 회의에서 산림만으로는 온실가스 흡수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 흡수원을 추가 발굴 및 인정 추진을 위해 인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규 흡수원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뒤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해양에서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블루카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파리 회의에서 언급되었던 주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100년까지 현재 기온보다 2도에서 1.5도로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문서화했고 재원 확보 지원과 선진국이 개발도상국보다 앞장서서 감축 노력을 늘려갈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신규 흡수원으로 블루카본에 대해 언급하였고 추후 공식화하려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 여부를 5년마다 점검을 하기 위해 2023년에 첫 세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외에서도 과거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이러한 정책들은 육상에서의 정책들이 중심이었고 매우 폭넓게 장기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선진국들 중심으로 해양에서의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듯이 미국, 일본, 영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으로 해양 및 생물 중심 기후변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의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를 2030년 배출 전망치인 8억 5천만 톤 대비 37%인 약 3억 1,500만 톤을 감축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부처에서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온실가스 배출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와 산업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실가스 흡수원인 산림에 의한 흡수량은 1999년도 이후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산림이 노후화되어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새로운 온실가스 흡수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그림은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기후변화 정책과 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 가입하고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작성, 국가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 등 범부처들 간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제정을 통해 꾸준히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도에 작성된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목표치인 5억 3,600만 톤을 달성하고자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세워 주요 추진 과제 10개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통해 2030년까지 목표치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 산업, 에너지, 건물 등에서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계획하고 있고 이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현 정부에서 발표된 한국형 뉴딜 정책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계획되어 있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국형 뉴딜 정책은 크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로 정책 방향을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그린 뉴딜 부분에서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들을 좀 더 살펴보면 녹색 산업, 녹색 인프라, 저탄소 에너지 구현 등 녹색이라는 단어를 포함시켜 3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49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62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에너지 효율도 30%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왼쪽 그림은 전국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생산지 기준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이 1억 4,700만 톤으로 전국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소비지 기준 또한 6,400만 톤으로 전국 4위로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처럼 충청남도는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는 타 지역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지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은 대부분 산업단지나 화력발전소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20% 이상이 충남의 발전소와 제조업 공장 등에서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지역별 주요 초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충남 연안 지역에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을 많이 하는 산업체와 발전소가 밀집해 있다는 것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지속적으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감축하려고 이러한 산업체와 발전소를 관리 감독하고 있어 그 배출량들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많은 양이 배출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 지역이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 충청남도에서는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 등을 세우고 착실히 온실가스 감축 정책들을 펼쳐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전소와 공장 등의 산업체인 산업 부문은 정부가 관리하고 있고 비산업 부분은 지자체별로 감축 정책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추진되었던 충청남도 비산업 부분 온실가스 산업 정책들을 보면 가정, 농축산, 상업공공, 임업, 폐기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온실가스 감축이 진행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 진행되었던 22개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들은 대부분 육상에서 진행되었던 정책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해양연안과 관련이 있는 정책은 탄소 감축 바다습 조성 사업 1개가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온실가스 정책들은 육상 중심으로 정책화되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예산 대비 감축량을 보시면 탄소 감축 바다습 조성처럼 해양연안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향후 온실가스 감축 정책들을
육상뿐만 아니라 해양 연안 부분으로 그 영역을 확대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충청남도에서도 정부의 한국형 뉴딜 정책과 마찬가지로 충남형 그린 뉴딜 정책을 지난 6월 환경의 날에 발표했습니다. 이 충남형 그린 뉴딜 정책에서는 크게 4대 분야로 정책을 나눴습니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 및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총 8개 세부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제도와 생활 환경에서는 총 13개의 세부 정책으로 구성되었고, 그린 SOC에서는 생태보건, 미세먼지 대응, 환경 및 교육 인프라 확충, 그리고 산업, 그린 산업 등 총 18개의 세부 정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버넌스형 일자리는 환경 전문가 양성 및 환경 지킴이 운영에서 총 11개의 세부 정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충남형 그린 뉴딜 정책은 4대 분야, 10개 과제, 50개 세부 정책으로 구성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남형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2조 6천억 원 재정 투자를 하여 일자리 5만 6천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온실가스 222만 톤을 감축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 온실가스 222만 톤을 감축하기 위해 공공민간 부분 온실가스 감축, 산림 해양 탄소 흡수원 조성, 기후변화 도시 바람길 숲 조성,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의 제목에서 온실가스 감축 새로운 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운 도전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현재 온실가스 감축 정책들은 대부분 육상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법들이 대부분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해양 연안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높은 기대를 받고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이번 강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방법의 하나인 블루카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시대에는 바다를 점령하는 자가 세계를 점령한다고 할 정도로 바다는 중요한 이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해양 또는 바다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공급해주는 중요한 공급처 중의 하나입니다.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자원 공급처로 그 자리를 지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림에서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산소 생산량 중 75%를 담당하고 있고 생선 등을 포함한 동물성 단백질 공급 40%, 그리고 이번 강의의 주제인 온실가스도 50% 이상을 흡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다는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장소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바다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전 지구적 또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그림은 블루카본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블루카본의 정의를 살펴보면 연안에 서식하는 식물과 퇴적물을 포함하는 식물 생태계가 저장하고 있는 탄소를 블루카본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염생식물, 잘피, 그리고 갯벌이 블루카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블루카본과 비교되는 탄소들이 있는데 화석연료 등 지구온난화에 기여하고 있는 주요 배출원인 블랙카본 산림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인 그린카본 등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연구에 의하면 72억 톤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그린카본이 7억 톤을 흡수하고 41억 톤은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고 합니다. 해양에서 22억 톤을 흡수하는 것 중 얼마나 블루카본에 의해 흡수되고 있는지는 향후 연구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그림은 전 지구적으로 블루카본의 분포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블루카본 대상들은 극지방을 제외한 전 세계적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도 지방에서는 맹그로브가 넓게 분포하고 있고 중위도 지역에서는 해초 및 염생식물 등이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위도에 분포하고 있어 염습지 또는 해초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블루카본의 국내외적으로 알려진 대상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블루카본 대상으로 국내외적으로 정확하게 확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개의 블루카본 대상은 크게 맹그로브, 염습지, 잘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인 경우는 갯벌, 염생식물, 잘피로 블루카본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외와 국내의 경우 일부 블루카본 대상자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국내에서는 맹그로브가 자라지 않기 때문에 맹그로브 대신 갯벌을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대상뿐만 아니라 좀 더 폭넓게 블루카본 대상을 정의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중국의 블루카본 대상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앞서 얘기한 대상 말고도 해조류, 폐류, 어류 등도 블루카본 자원으로 포함시켜 관련 온실가스 감축에 활용하고자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블루카본 대상들이 어떻게 탄소를 저장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갯벌과 염습지에서 탄소가 어떻게 격리 또는 저장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갯벌이나 하구역에 유입되는 유기물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째, 육상에서 유입되는 유기물로 외부 유입 유기물이라고도 합니다. 둘째로는 갯벌 또는 하구역에 서식하고 있던 식물들과 같은 유기물로 내부 생산 유기물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유기물들이 갯벌 또는 하구역에 퇴적되고 퇴적물 내로 격리되면서 유기물 분해가 현기성 상태에서 장시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지상에서 호기성 분해가 이루어질 때보다 퇴적물 내에서 분해가 천천히 이루어지면서 긴 세월 동안 탄소가 격리 또는 저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발생하기 때문에 갯벌과 염습지도 블루카본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잘피와 같은 식물체에서의 탄소 저장에 관한 메커니즘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피와 염생식물은 육상식물과 같이 태양을 에너지로 삼아 광합성을 통해 그 식물 줄기와 잎, 뿌리 자체에 탄소를 저장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합성을 통해 줄기와 뿌리는 성장하고 이후 서식지 주변 퇴적물 내에 줄기와 뿌리가 묻히게 되면 여기서도 갯벌과 염습지처럼 탄소가 격리되면서 긴 시간 동안 탄소를 저장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은 다양한 영역 또는 장소에서의 탄소 고정량을 추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열대숲에서 탄소 고정량은 헥타르당 약 700에서 800톤의 이산화탄소를 고정할 수 있다고 조사되었지만 연안의 맹그로브 지역에서는 헥타르당 1,500톤에서 최대 2,300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습지에서는 900톤의 온실가스를 잘피 지역에서는 500톤의 이산화탄소 고정량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열대숲에서는 살아있는 바이오매스에 많은 양의 탄소가 고정되고 있는 반면 연안의 블루카본에서는 살아있는 바이오매스보다 땅속의 유기체에 많은 양의 탄소가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연안의 블루카본이 육상의 그린카본보다 긴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그림은 국외 블루카본 연구 및 사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블루카본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적도 지방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블루카본 대상 중 맹그로브와 잘피에 대한 기초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정책들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맹그로브 숲을 조성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뿐만 아니라 연안 생태계 보전 및 복원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지역과 중동 지역에서도 잘피 등에 대한 기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블루카본을 정책화시켜 사회 속으로 활용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일본의 요코하마시의 경우 학만 내 시범 블루카본 사업을 통해 지역 학생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증 실험 및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블루카본에 대한 교육 및 인식 증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폐류 및 해조류를 양식을 통해 키워 자라는 동안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성장한 해산물인 미역 등을 시식하는 이벤트를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체육 행사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양만큼 탄소세를 적용하여 그 탄소세를 블루카본을 지원하는 탄소 상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드는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우리나라에서의 블루카본에 대한 연구 및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블루카본에 대한 인식이 낮고 연구 또한 매우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해양환경공단을 중심으로 국제기구의 가입을 함과 동시에 블루카본 프로젝트를 협력을 통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해양환경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의 블루카본 대상지 조사와 그 탄소 순환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에 대해 약 1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연구가 완료되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블루카본에 대한 정량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기본 정보로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에서의 블루카본에 대한 연구 및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일찍이 블루카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블루카본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충청남도에서의 블루카본 대상이라든가 블루카본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등을 현장 조사를 통해 정량화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그린카본과 블루카본을 비교한 그림입니다. 먼저 그린카본은 가장 잘 알려진 탄소 흡수원으로서 대부분의 산림에 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 의하면 2030년이 되면 지금의 산림은 노후화되어 광합성 효율이 약 50% 정도로 감소하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반면 블루카본은 연안에서 서식하는 식물과 퇴적물을 포함하는 식물 생태계가 저장하고 있는 탄소로 연안의 퇴적 속도가 빨라 장기간 탄소 격리에 효과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린카본과 블루카본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흡수원으로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연안 생태계인 블루카본은 육상 산림보다 면적이 좁지만 탄소 흡수 총량은 비슷하며 흡수 속도는 최대 50배 빠른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블루카본은 향후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흡수원으로 이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의 블루카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블루카본 대상은 갯벌, 염생식물, 잘피가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 연안의 환경 특성을 보면 갯벌은 전국 3위로 넓은 면적을 갖고 있지만 염생식물이라든가 잘피처럼 해초류는 매우 한정적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특히 해초류인 잘피인 경우 서해안은 탁도가 높아 투명도가 낮기 때문에 잘피가 서식하기에는 환경이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블루카본 연구 용역을 할 때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충청남도에서 많이 생산되는 폐류인 굴, 바지락, 그리고 해조류인 김 등도
블루카본 대상으로 넣어 연구를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충청남도 블루카본 대상은 국내 블루카본 대상인 갯벌, 염생식물, 잘피 외에도 페류, 해조류인 페류와 해조류인 김도 같이 블루카본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그림은 전국 및 충청남도의 갯벌 면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갯벌인 경우 전국 갯벌 면적 2,487제곱킬로미터의 약 14%인 357제곱킬로미터의 면적으로 전남, 경기, 인천 다음으로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내 갯벌은 태안군이 가장 넓은 갯벌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서천군, 서산시, 보령시, 당진시, 홍성군, 아산시 순으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블루카본 대상인 잘피와 인공어초 조성 지역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잘피인 경우 연안 가까운 곳보다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잘피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안 가까운 곳은 조석차가 커서 탁도가 매우 높아 잘피가 자라는데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잘피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동해안과 남해안에 비해 매우 적은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인공어초 조성 사업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인공어초 특히 페류와 해조류, 어초 조성 사업을 통해 해초류와 해조류 서식지를 매년 조성하고 있어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도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 페류 생산지와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서천군과 보령시는 바지락과 키조개가 많이 생산되고 있고 홍성군, 태안군, 서산시, 당진시에서는 굴과 바지락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충청남도의 페류 생산량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 기준으로 연간 25,000톤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의 페류 양식업권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301헥타르 중 태안군이 가장 넓은 4,382헥타르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로 서산시, 보령시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그림은 충청남도의 해조류 생산에 대한 그림입니다. 서천군인 경우 해조류 중 김을 대부분 생산하고 있고 그 외 지역에서 미역과 다시마가 일부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조류 생산량도 페루 생산량과 같이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평균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기준 해조류 생산량은 54,000톤 정도이며 중국 수출에 따른 해조류 수출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충청남도 블루카본 대상들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과 충청남도 비산업 부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에 대한 기여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충청남도 블루카본에 의해 감축된 온실가스 양은 약 6만 1,000톤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러한 감축량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12%에 기여하는 양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추정된 6천만 톤은 최수치이며 염습지와 염생식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추가 조사한다면 이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가 감축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충청남도 블루카본은 새로운 온실가스 저감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시켜 준다고 생각되며 향후 이를 활용한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그림은 산림과 블루카본의 이산화탄소 고정량을 비교한 그림입니다. 나무를 통해 이산화탄소 1톤을 상쇄하는 데 필요한 식재 그루수는 나무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4그루에서 최대 7그루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앞서 추정된 충청남도 블루카본 온실가스 감축량
6만 1,000톤과 비교해 보면 수중에 따라 다르지만 약 24만 그루에서 44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145헥타르에서 716헥타르의 산림 조성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그림은 블루카본에 의한 승용차 이산화탄소 배출 상쇄 효과와 비교한 그림입니다. 보통 승용차 한 대가 연간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약 2.4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충청남도 블루카본 감축량과 비교해 보면 약 25,396대의 이산화탄소 상쇄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기준 충청남도 자동차 등록 대수와 비교해 보면 약 2.3%의 상쇄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블루카본을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태안 안면고등학교 학생들과 같이 바지락을 통한 블루카본 즉 탄소 고정에 대한 실증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바지락을 키울 폐류 양식 구조물을 설치하고 주변 갯벌에서 크기가 1, 2cm 정도의 치폐 바지락을 구분해 폐류 양식장에서 일정 기간 양식을 통해 바지락을 성장시켰습니다. 성장한 바지락에 대해서 치폐일대와 성폐일대의 무게, 크기, 탄소량 등을 분석하여 일정 기간 동안 바지락이 얼마나 탄소를 고정하였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블루카본의 탄소 순환과 연안 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들을 2019년 동북아 청소년 활동 리더 육성 사업에 참가하여 블루카본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그 성과를 발표하는 기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 러시아, 일본 학생들과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등 학생 개인으로서도 특별한 경험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참가했던 학생들과 교사 모두 블루카본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매우 만족을 하였으며 충청남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2020년도에는 서천기후환경교육센터에서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비슷한 블루카본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블루카본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 또는 사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의 새로운 방법으로 제안한 충청남도 블루카본을 잘 활용을 한다면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순환 및 지역 해양환경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순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블루카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현재 블루카본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이지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기 때문에 스스로 개척을 해 나가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림을 올려봤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결국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지켜야 할 대상이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현재 우리가 쓰고 활용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단지 후손들에게서 빌려 쓰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개인 스스로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생활과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생활에 나아가도록 모두 고민하고 행동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를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뒤쪽에 기후변화 관련 학생들이 그린 그림을 올려드립니다. 잠시 감상하도록 하십시오.